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4월 11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104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 발표하고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역사적인 날이죠. 광복이 되기까지 참 인고의 긴 세월 동안 이국 땅 곳곳에서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곡 별셋이 노래합니다. 독립군가.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알고 계셨죠? 네. 네. 그럼요. 1919년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래도 중국 상하이에다가 네. 설립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은 거의 이건 동포가 상관없이 다 알고 그렇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네.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기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1919년도 이 시기에 이제 3월 1일에 네. 그 민주화 운동이 그때는 이제 조선반도죠. 조선반도에서 네.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제 중국의 1919년 5월 4일 청년 민주화 운동을 이제 같이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 중국에 있는 동포들 포함한 네. 독립운동가들 같이 이제 활동한 것이 중국에서도 사실 역사적으로 저희들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이사 같은 네. 경우에는 아예 할빈의 안중근 이사 기념관이 있죠. 기념관이 있잖아요. 네. 네. 예.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해외로도 전부 곳곳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3.1 운동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 어려운 거지 그때 다 그런 어떻게 보면 조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한국에서 이거를 딱 시작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의 이 지역의 그 해방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은 시초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임시정부까지 네. 이렇게 상하이 만들어졌으니까. 중국의 이제 경제 네. 중심지잖아요. 거기에 예. 딱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처음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있었는데 상해를 비롯해서 중국 곳곳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상하이 외에도 중국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한 1930년도 전까지 중국 칭다오 네. 그 칭다오 이 지역에 또 임시정부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3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이제 칭다오 여기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임시정부 활동이 어느 정도 좀 중단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네. 혹시 그중에서 전춘아 교수님 가보신 데 어디 있으세요? 저는 상해하고 칭다오는 다 가봤죠. 네. 네. 근데 말로는 그 충칭 지역에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거기는 아직은 못 가봤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네. 보도를 보게 되면 또 충칭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또 한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네. 네. 중국 동포들도 아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부심? 거의 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 동포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부심이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이 중국에 지금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 일본의 무차별적 그 식민 통치에 맞서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우리 지금 안중근 기념관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그냥 이 사람은 그 뭐죠?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네. 존경하고 따라 배워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동포로서는 같은 네. 민족이잖아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도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상해 임시정부 자리 처음에 이제 좀 고쳐지지 않았을 때 가봤어요. 네. 한 20년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 네.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삐그덕거리고요. 이 좁은 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목숨을 바쳤을까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더라니까요. 그 시기는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구국을 하려고 네. 하는 그 젊은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생명을 그냥 내놓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국 동포들 중에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만약 많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 동북 쪽으로 가면 특별히 네. 할빈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그는 물론 이제 뭐 꼭 뭐 한국을 위한 건 아닌데 그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네. 그 안에 조선 민족 아니면 이분은 조선족은 아닌데 조선인이에요. 그렇게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보면서 네.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독립운동을 참여를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그렇죠.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정말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빛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한영남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여성이 그냥 꽂힐 리가 있으랴 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3월 8일절이다. 여성이다 못해 여왕이다 못해 여신으로 높이 모셔진 여성들이 날이다. 모멘트는 물론 여러 유채방들에서는 일제히 여성은 꽃이라네 라는 노래를 울리고 여성 찬미의 여념이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성이 왜 그냥 꽃이겠는가? 이 말이야말로 지극히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즉 이 말이 뒷면에는 그래봤자 꽃이다. 내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라는 능글거림이 숨어 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우리말에서 사돈을 지칭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지 극명하게 알린다. 남자 사돈을 바깥 사돈이라 하고 여자 사돈을 안 사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남자는 바깥을 돌며 들일도 하고 장도 봐오고 뭐 그런 존재이고 여자는 집에만 갇혀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가꾸고 뭐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인 셈이다. 그런데 세월 많이 변했다.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이제 주방에서 얼쩡거리는 남자들의 모습이 좋게 각인되기도 해서 요생남,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라는 낱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남자가 아이를 업어 재우기도 하고 아예 포대기에 싸서 업고 큰 길을 활보하고 쇼핑을 즐기기도 한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여자들이 CEO가 되어 꺽두룩한 남자들을 호령하는가 하면 180도 되는 신수 멀쩡한 남자들을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니기도 한다. 하기야 중국 스포츠계를 보면 음성 양쇠가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세계 3대 국위 운동에서도 톱으로 꼽히는 축구에서 중국은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를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형국인이 말 다 한 셈이 아닌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영 제국에서는 지금도 여왕이 최고 통치자이며 세계에는 그렇게 여왕을 모신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영국에서는 마그리드 대처라는 첫 여수상을 모시기도 했었다. 잔다르크, 모나리자, 다이애나 등 여성을 모델로 하는 명화, 명조각상 역시 세월의 흐름을 온통 무시한 채 그 아름다움을 세상 만방에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여성은 꽃이라는 비유에서 벗어나서
여성은 꽃보다 훨씬 아름답고 꽃보다 훨씬 활력적이며 꽃보다 훨씬 매혹적이다. 여성이 어찌 한낱 꽃 따위 그칠 것인가? 여성은 상냥하고 세련되고 아름답고 고혹적이며 섹시하고 청명하고 신비하고 매력적이다. 여성은 이 세상의 밸런스를 위한 대체 불가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낳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존재이다. 여성은 절반 하늘이 아니라 온근 하늘이다. 네. 38 세계 여성의 날 얘기를 쭉 적어 오셨습니다. 뭐 국제 38 부녀절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정말 뭐 축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상반기에 아마 제일 큰 축제가 네. 38 부녀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날이니까 여자들만 굉장히 크게 축제를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남자분들이 더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춘절을 보통 이제 한 기간으로 쉬잖아요. 네. 38 분열절도 똑같습니다. 아, 그날만 쉬는 그렇군요. 것이 아니라 네. 38 분여절 세계 여성의 날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동창들과 이제 여성 동창들 위해서 네네. 같이 모임을 가지고 예. 또 38 여성의 날에는 보통 자기 직장에서 큰 행사가 있고 그 뒤에는 또 가족끼리 네. 또 이렇게 쉬다 보니까 제가 연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아, 매일마다 여성의 매일마다 날. 여성의 축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 덕분에 남자들도 네. 덩달아서 네. 이렇게 그 기간에는 뭐 같이 쉬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본인이 여성을 위해서 뭐 약간 뭐 잘 뭐 칭찬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따는 그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편지를 보내오신 한영남 씨 편지에 따르면은 정말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CEO도 뭐 굉장히 활약들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연변 가기 전에는 사실 그냥 이제 남존여비 사상을 사실 네. 조금씩 있었거든요. 이제 네네. 부모님도 그리고 주위도 그랬는데 연변에 갔더니 저 느낌이 거기에 꽤 많은 여성 CEO들 네. 관리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 예. 물론 이 남자들도 우수하지만 그래서 여성의 파워를 정말 많이 느끼고 또 그 조선족 그 동포 여성 외에도 중국은 또 여성의 지위를 네, 좀 중앙 많이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주죠. 많이 올려줬기 네. 때문에 정말 아까 이 여기에 묘사한 생생한 이것을 중국에서 그냥 길거리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은 그냥 정말 옛날처럼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활보를 거리에서 그렇죠. 활보하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당당하게 뭐 남존여비 이런 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약간 네. 여성이 더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동포 사회도 아마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네. 기관에 보게 되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곳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네. 많이 하고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곳은 활발하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묵직한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어서 이게 외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기 좀 어렵다는 그래서 여성 회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구국에 와서 활동하시는 많은 여성 그 동포 여러분들 중에도 동아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협회를 만들거나 해서 네. 활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은 사실 전쟁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독립운동 이건 아니지만 네. 사회 활동을 정말 혁명하듯이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제 저도 약간 활동적이지만 이렇게 네. 저보다 조금 더 나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 운동하듯이 네. 뭐 혁명하듯이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내놓고 혁명하듯이? 네. 그래서 이것도 한 게 독립운동 아니라 뭐 어떤 사회 진출 운동, 사회를 네. 위해서 환원하는 그렇죠. 공헌을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점점 맹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게 확실히 보입니다. 베이비복스 이기가 불러줍니다. 여성은 꽃이라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마예령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나의 꿈, 할머니 꿈인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금상의 마예령. 쥐 죽은 듯 고요하던 대회장에 이름이 울려 퍼졌다. 나는 나의 귀를 의심했다.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나의 이름을 듣고서야 나는 내가 금상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슬며시 볼을 꼬집어 보았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 끊어진 구슬처럼 흘러내리며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받은 이 상해는 할머니의 꿈과 노력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바친 시간들이 합쳐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나는 어릴 때 퍽이나 개구장이었는데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할머니를 힘들게 했다고 한다. 그런 나에게 인내심을 키워주려고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철부지인 4살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 찾아간 곳이 피아노 학습반이었다. 어린애였던 나는 며칠간은 호기심에 다녔지만 필경은 철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아니었던지라 쩍하면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곤 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피아노를 잘 치면 엄마 아빠가 돌아오신다며 달래곤 하셨다. 그렇게 나는 엄마 아빠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쳤고 때론 할머니가 사주시는 이쁜 옷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치기도 했다. 매일 2-3시간의 연습을 하고 나면 여린 손이 퉁퉁 부어올라 피아노 건반에 조금만 스쳐도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좀처럼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면 마귀 할멈이라고 소리치면서도 나는 피아노 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어느새 나는 하루라도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하루를 마감하지 않는 느낌이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1-2시간의 연습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의 강요가 아니더라도 피아노를 치면 나의 아픔도 서서히 가라앉는 것 같아 하얗고 검은 건반에 내 마음을 담아 날려보곤 한다. 우울하던 마음도 피아노를 치면은 어느새 행복으로 점차 변하곤 한다. 그렇게 어느 사이 나의 꿈은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시작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이 길의 끝은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나의 꿈으로 만들고 싶다. 오늘의 금상은 나를 만들어준 할머니의 꿈의 시작이자 새로운 내 꿈의 시작이기도 하다. 나는 화려한 등불을 마주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건반을 두드린다. 꿈은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길, 얼마나 험난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가보고 싶다. 라는 글입니다. 아, 정말 마인영 학생 금상 받은 거 좀 늦었지만 일단 축하부터 해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공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연습을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이제 친척
중에서도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은 이제 음대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네. 걔는 정말 일본에 사는데 네. 한국에 놀러 올 때마다 보통 이제 며칠 놀아도 무조건 한국에서 그 피아노 학원을 잠깐 아침에 뭐 7시부터 9시까지 뭐 네네. 2시간, 3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근데 연습을 일본에서는 하는군요. 8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예, 그거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그냥 피아노는 뭐 학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업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고 뭐 토일은 쉬어야 되겠다 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자기 스스로 하루만 쉬어도 며칠만 쉬어도 손이 굳는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안 치는 사람은 굳어 있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피아니스트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뭐 피아노뿐이겠습니까?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겠고 모든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연습량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자기의 어떤 전공을 확보하면 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력으로 네. 할 수 있지. 물론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 그렇죠. 예술을 하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어떤 연예이든 일본들은 계속 피나는 노력을 매일마다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정말 존경스럽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가끔 피아노 연주회에 가서 아니 저 긴 곡을 어떻게 저렇게 저랑 다 똑같아요. 외워서 네. 한 음도 틀리지 않고 그렇죠. 연주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물론 앞에 뭔가 악보가 있다 해도 제가 네. 봤을 때는 거의 그 악보는 그냥 어떤 그냥 참고용이고 네네네. 정말 다 외우죠. 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혼이 담겨져 있다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피아노를 잘 모르지만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딱 들으면 네네. 그 흐름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린 아이 대단하죠. 예, 그렇죠. 이 친구가 뭐 나이도 많지 않는데 네. 이걸 받았다는 거는 정말 다른 아이들 놀러 다닐 때 친구들랑 그렇죠. 놀 때 얘가 그 시간을 다 피아노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얼마나 할머니가 옆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막 할머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래도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 정말 기특하네요. 예,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네. 통곡하면서 이렇게 그 피아노를 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옆에 밑에 댓글 보면 정말 장하다. 왜냐하면 통곡하면 보통 안 칠 수 있는데 그렇죠. 통곡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오기도 있고 그래야 그렇죠. 좀 열심히 연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네. 하지 말라 해도 자기가 그럼요. 이제 하는 그런 자연히 하게 궤도에 되고. 도착하죠. 네. 본인이 스스로 험난할지라도 끝까지 예. 가보고 싶다. 예. 정말 고비에 고비를 넘기면서 금상을 받은 우리 마예령 학생 이름 잘 기억해 둘게요. 꼭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를 영상으로 시청하기를 진짜 바랍니다. 네. 예. 마예령 학생에게 보내줍니다.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겨.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카자흐 지방의회 선거에서 최소 3명의 고려인 의원이 탄생했다면서요? 예, 지난 3월 19일에 치러진 카자흐스탄 하원 지방의원 동시선거 결과
알마티시 의회의 신안드레이 의원을 포함해서요. 다수의 고려인이 지방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발표를 못하냐면요. 이게 정당 명부제로 또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거든요. 네. 때문에 정당별 명단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추가하면은 더 많은 우리 고려인 의원들이 탄생할 거고요. 네. 이 결과는요. 며칠 전 25일 카자흐스탄 침펜트시에서 열린 제16차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비정기 전국 대표자들회 개막연설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신 회장은요. 이날 개막연설에서 카자흐스탄 중앙선관위가 조금 전 발표한 정당 후보자별 득표율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한 신안드레이 이유리, 신 콘스탄틴 후보가 각각 알마드 씨와 아띠라우 씨 의원으로 당선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 회장은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들 비례대표자 명단이 발표되는 다음 주에는 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의원들이 추가될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아마나트 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대라 전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고려인 하원 의원도 탄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금 신안드레이 알마티시 의원은요, 이번에 당선된 의원은요,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당선 소감에서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의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고려인 위상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고려인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덕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가 당선된 것 같다라고 당선 소감을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요, 전체 하원 의원 98명 가운데 70%인 69명은 정당 명부식으로 뽑고 나머지 30%인 29명은 소선거구,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서 의원을 뽑습니다.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50%를 정당 명부식으로 뽑고 나머지는 지역구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아시다시피 하원, 상원 의원을 배출한 바가 있는데요. 네. 로만, 김대라, 이유리 등의 하원 의원과 최유리 상원 의원 등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자랑스럽게 카자흐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우리 고려인 의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네요. 네. 열심히 활동해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갑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주제로 열렸습니까? 네, 사할린 국립대에서 어문 역사 동양학 대학 주체로 러시아 및 동양 국가들에서 교육적 및 문화적 전통, 문명 사회의 경험을 공유한 주제로 제3회 국제학술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조 연설을 한 이글 타우스토클로코프 국동연방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상황,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에는 사할린 국립대, 블라디보스토크 국동연방대, 모스크바 대학교를 비롯해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전문가 및 대학 교수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봄에 사할린 국립대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면서 참가자들이 지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 대학 외에 학술회의 홍콩 교육대학교, 호치민 외국어 정보기술대학교, 에티오피아 공과대학교 교사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회에 사할린 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이 한국 학교
폭력 대응 정책이란 주제로 발표해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 동양학대학 임엘위라 학장이 말하였습니다. 회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첫 부분에는 주로 사할린 국립대 교수들이 러시아어로 발표했고 둘째 부분에서는 외국어 전문가와 교수들이 영어 또는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할린 국립대에서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의 주체로 러시아 및 동양 국가들에게 교육적 및 문화적 전통, 문명사회 경험을 공유한다란 주제로 제3회 국제학술회의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사할린 국립대,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 모스크바 대학교를 비롯해서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전문가 및 대학 교수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올해는 또 러시아 대학 이외에도 홍콩 교육대학교, 호치민 외국어 정보기술대학교, 에티오피아 공과대학교 이런 학교의 교사들이 발표를 듣고 토론할 기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정승훈 원장이 한국 학교의 폭력 대응 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과장님, 오늘 또 도시락 싸우셨어요? 아이, 당연하지. 저도 오늘 도시락 싸왔어요. 저랑 같이 먹어요. 밥동무가 생겨서 좋구만. 그러게요. 그런데 배대리는 갑자기 왜 도시락을 싸웠대?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뭐? 다이어트? 맛있게 먹자고. 근데 과장님은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체중도 항상 그대로인데 머리는 안 감으신 거 아니 그 비결이 뭐예요? 나 아침에 사우나 갔다 왔어. 네. 뭐 글쎄 비결이랄 건 따로 없고 굳이 비결이라면 이 도시락이 아닐까? 도시락이요? 반찬도 반찬이지만 난 항상 이 밥만 먹거든. 이 밥을 먹으면 살이 빠져요? 다이어트는 잘 모르겠고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거든. 그래요? 나 집에서도 항상 이 밥만 먹어. 물도 이거 차만 마시고. 저도 내일부터 닭가슴살 대신에 이걸로 다이어트 해야겠는걸요? 아이쿠 뻥뻥 뿌지직. 아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쏘리 이것 밥을 먹으면 다 좋은데 자꾸 방귀가 나와. 뭐라고요? 방귀 때문에 이거 다이어트 다시 생각해볼래요. 과장님이 건강하고 날씬한 게 이것 밥 때문이었군요. 그래서 배대리가 이것 다이어트 하려다가 방귀 때문에 포기하게 생겼네요. 이것은 벽과에 속하는 작물인데요. 한자로는 대맥이라고도 합니다. 식량 작물로는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인데요.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주로 밥을 하지만 밥 이외에도 죽, 수제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차나 고추장, 막걸리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것은 맥주의 원료로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것이 주식이기도 했는데요. 쌀이 다 떨어졌을 때 주식으로 이것을 많이 먹기도 했는데요. 이때를 이것 고개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식으로 이것을 많이 먹는데요. 이것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있어 최고의 자연 강장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를 온화하게 해 소화도 잘 되고 이뇨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몸을 보호하고 오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뽕뽕.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쌀 다음 가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밥을 해먹기도 하지만 죽이나 차, 고추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맥주의 원료로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4월은 이것이 익어가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억수수수수수 2번 보리 보리쌀, 3번 보라돌이 뚜비.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창현 배아경이었습니다. 안녕. 얼마 전에요. 친구들하고 서울 근교로 꽃 구경을 갔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데 파란 이것이 바람결에 일렁이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잠시 세워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익으면 수확을 해서 이것 밥도 해먹고 또 이것을 볶아서 차를 끓여서 마시기도 하지요. 요즘에는 이것밥이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밥을 일부러 찾아서 즐겨 드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만의 이것 요리법이나 또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콩을 이용해서 정답을 보내실 때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고려인의 영웅 김병화 선생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김병화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그를 기리는 박물관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박물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세요. 예, 이제 김병화 선생이 1974년에 이제 위암으로 작고하시고 네.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병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년 후인 1976년에 이제 그 꼬로즈 내에 땅과 사람이라는 명칭의 기념관이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김병화 선생을 기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정확히 김병화 박물관이었던 것은 아니죠. 네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분의 그 업적을 따로 기릴 필요가 있고 특히 2005년에 김병화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까리모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네. 김병화 박물관으로 개명을 해서 이제는 김병화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하나의 그 독립된 박물관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네. 거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고려인의 역사가 담겨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 박물관에. 고려인의 역사가 담겨 있죠. 특히 이 고려인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강제 이주 이후에 네. 경제적인 물론 정신적인 피폐함도 있었지만은 일단 당장 경제적으로 살아나가야 될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절망의 시기였는데 김병화 선생이 불과 강제 이주 이후 불과 3년 만에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이 농장을 이렇게 세우고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 안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약국을 세우고 또 나중에는 그 문화회관, 축구장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 고려인들의 물적, 정신적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일으켜 세운 모범을 만들었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인 김병화 박물관에는 고려인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김병화 선생의 그 일대기, 이분이 농장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 그런 이야기와 또 그분이 직접 남긴 수적이나 그 기록물들이 고려인들의 살아온 그 삶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고려인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 혹시 관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가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네. 예.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예, 거기 가면은 이제
김병화 선생의 일대기 그 생애에 대한 그 이야기 짤막하고 그분의 업적,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남겼던 어떤 기록물이나 네. 그 어떤 문서, 증거물, 사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그쪽 이 농장에서 이 고려인들이 사용하던 이 농업도구나 이런 도구들도 있고, 이런저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고려인들이 물론 찾을 테고 우즈베키스탄을 찾는 이 한국 분들도 이 박물관에는 꼭 들려보실 것 같아요. 예, 이곳이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시내에 있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리고 당시에 그 북극성 고로즈 자체가 또 수도 시내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외곽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뭐 항상 필요하면 찾아가고요. 우리 한국인들도 날씨가 풀리는 이 4, 5월 되면은 가서 특히 여름까지 그 시기에 참 많은 수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서 김병화 선생님의 업적과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기리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박물관은 물론이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는 또 김병화 이름을 딴 마을도 있다면서요? 예, 이제 그게 마을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거기에 가면 타슈켄트에 김병화 거리가 생겼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타슈켄트 시가 아니라 타슈켄트 주에 중치르치크, 이 치르치크가 강 이름이거든요. 네. 이게 상치르치크, 중치르치크, 하치르치크인데 고려인들이 중치르치크 그쪽에서 협동 농장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했거든요. 그쪽에 있는 투야구부스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학교의 명칭, 네. 이게 김병화 명칭 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화 거리, 김병화 명칭 학교, 그리고 김병화 박물관, 네. 또 김병화 코로즈, 참 이분 그 이름을 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금 생겼죠. 네. 뭐 고려인 4, 5세대들도 이분을 뭐 전부 알고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역사 인물을 역사적으로 만나보진 않았지만 알고 있듯이 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또 옛날 소련 시대 같았으면은 이게 김병화라고 해도 고려인으로서 했던 자긍심이나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늙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고려인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 이 고려인의 어떤 모범적인 위인으로서 후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있고, 이제 고려인 4세, 5세들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조상이 여기 있다는 것을 다 알고 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더구나 지금 요즘은 그 우리나라에서 그 한류, K문화 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고려인으로 자긍심도 한껏 높아졌는데 자기들의 그 직접 조상 이분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여기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죠. 네네. 김병화 선생이 이룬 가장 큰 성과, 가장 큰 업적이라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그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 통계적 지표로 본다면 농업 생산. 네. 농업 생산에서 그때 이 벼농사와 목화 재배에서 소련 정부에서 할당해 준 것보다 훨씬 높은 예. 이 수확고를 올렸고, 또 자체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농장을 운영을 해서 소련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집단 농장이 가야 할 이런 방향을 제시한 걸로서 소련 사회의 그 훌륭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려인들이 강제주의 이후에 그 절망의 시기에 네. 어떤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건 더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소련 사회에서 주목받는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집단 농장을 만든 이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를 둠으로써 고려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고려인으로서 혼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됐고, 또 하나는 그 내부에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축구도 즐기고 네. 또 그에 극장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고려인들의 그 문화예술이 전승되도록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병화 선생이 남긴 업적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도 김병화 선생에 대한 업적에 대한 뭐 연구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그 학자들이 네. 당연히 김병화 선생의 업적이나 이것에 대해서 연구로라고 더 널리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특히 후손들이 네. 사실 이분이 그 업적이 우리나라 사회나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조국인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널리 이렇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이 그 성과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언론들도 네. 김병화 선생의 업적을 이렇게 많이 조명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 그 김병화 선생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그 이영만리에서 그 고려인의 어떤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참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김병화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그의 업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화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수미가 불러주는 아리아리랑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